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인천의 을수만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10년 전부터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벽은 해와 비에 갈라지고 계단 모서리마다 낡은 타일이 떨어져 나갔다. 그곳 5층 건물의 3층에 박순덕은 혼자 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인천의 시끄러운 거리가 보였고 아래층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렸다. 하지만 박순덕의 방 안은 음성의 세계였다. 3층 사무실. 그곳은 박순덕이 죽음 직전까지 남편과 함께했던 공간이었다. 남편 박기우는 10년 전 새벽 5시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의료진은 그를 살리지 못했고 박순덕은 그 순간부터 이 방의 주인이 되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남편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거실 구석진 곳에 놓인 책상 위의 안경, 침실 옷장에 남아있는 외투, 욕실 선반 위의 면도기. 박순덕은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다. 치우는 것이 마지막 이별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순덕은 그의 70홀로 들어섰다. 키는 줄었고 머리는 모두 휘었다. 등은 휜 채로 펴지지 않았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을 지었다. 냉장고에는 거의 항상 반찬이 가득했다. 이웃집 여인들이 가끔 남겨가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나지 않았다. 박순덕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씹을 때마다 남편의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를 그리워했다. 오후 3시쯤이 되면 박순덕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요즘은 주로 드라마를 봤다. 화면 속 젊은 배우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깨뜨렸다. 하지만 배우들이 아무리 큰 목소리로 외쳐도 박순덕의 귀에는 옛날 남편의 목소리만 선명했다. 순덕아, 밥 먹자. 그 말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박순덕은 혼잣말을 시작했다. 사람이 늙으니 밥 먹을 사람 하나 옆에 없는구나. 텔레비전은 계속해서 어떤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펼쳐 보였다. 박순덕은 그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 같다. 하지만 박순덕은 이미 10년을 혼자 살았다. 10년이면 습관이 되는 법이었다. 외로움도 습관이 되었다. 박순덕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큰아들 박훈재는 미국 보스턴에서 살고 있었다. 15년 전 박훈재는 회사 전보로 미국으로 떠났고 거기서 미국 여성과 결혼했다. 큰아들은 명절에 영상통화를 했다. 화면 너머의 큰아들은 기뻐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박순덕의 마음은 항상 무거웠다. 멀리 떨어진 아들과의 통화는 마치 라디오를 켠 것 같았다. 음성은 전달되지만 온기는 전달되지 않는 그런 느낌. 작은 아들 박용진은 인천에 살고 있었고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박순덕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박용진은 매달 한두 번 집에 들렀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급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말을 시작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사업 안 되고 있어. 자금이 필요한데 말이야. 박순덕은 딸 같은 며느리 선희를 보았다. 선희는 박용진 뒤에서 입을 다물고 있곤 했다. 박순덕은 그런 모습에서 상대가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좀 쉬고 가거라. 밥 먹고 가거라. 박순덕이 밥을 푸려고 부엌으로 가면 박용진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박순덕이 밥상을 차려오면 박용진은 빨리 먹고 일어났다. 엄마, 나 늦었어. 나중에 한가해지면 같이 밥 먹자.
박순덕은 항상 말없이 박용진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이 거실 문을 통해 사라질 때마다 방 안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톡, 틱톡. 박순덕의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박동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박용진이 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박순덕은 거실로 나갔다. 박용진이 앉던 소파에는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박순덕은 그곳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늦은 오후 햇빛이 창밖으로 들어왔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처럼 박순덕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인천 시내의 자동차 경적음이 들렸다. 누군가는 저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박순덕은 여기 3층 사무실에서 혼자였다. 그날 밤 박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옛날 남편이 남긴 못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못에는 결혼 20년 전에 걸었던 액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못은 아무것도 걸어주지 않고 있었다. 박순덕은 생각했다. 자식은 자라나서 떠난다. 그것이 인생의 순리다. 하지만 그렇다면 늙은 어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까? 박순덕은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어제 박용진이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엄마, 요즘 장사 망할 것 같아. 또 연락할게. 박순덕은 발신 목록에서 박용진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호출음이 6번 울렸다. 박순덕은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박순덕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촛불 같았다. 금전, 돈, 그 가장 솔직한 욕망을 이용해서라도 자식을 옆에 묶어둘 수는 없을까? 박순덕은 미안함을 느꼈다. 그러한 생각을 자신이 품었다는 것에. 하지만 외로움은 미안함보다 컸다. 돈이라도 줘야 내 옆에 있겠지. 박순덕은 침침한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은 비극의 신호였다. 그 순간부터 박순덕의 삶과 박용진의 삶은 다른 궤도 위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두 궤도의 교점은 돈이라는 가장 냉정한 교환의 공간이 될 것이었다. 박순덕은 몰랐다. 자신이 방금 한 생각이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를. 박순덕은 단지 아들을 안고 싶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박순덕은 그동안 계속 생각했다. 그 생각은 마치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아갔다. 돈을 주고 아들을 묶어둘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 박순덕은 남은 저축 통장을 들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10년간 모은 연금으로 이루어진 통장이었다. 숫자를 세어봤다. 충분했다. 충분히 충분했다. 박순덕은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초등학교 때 손녀가 주던 것이었다. 표지는 분홍색이었고 안에는 하트와 꽃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그곳에 박순덕은 계약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박용진이 어머니 박순덕에게 매달 효도하기로 약속한다. 손글씨는 굽어 있었다. 나이 때문인지 마음이 불안정해서인지 박순덕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지우개로 문장을 지웠다. 다시 썼다. 박용진은 다음과 같이 어머니를 효도한다. 박순덕은 항목을 나누었다. 방문 횟수, 식사 함께하기, 병원 동행, 약 사오기. 손글씨로 쓴 것이 너무 투박해 보였다. 박순덕은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요즘 효도 계약서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는 법률 전문가들이 작성해주는 것도 있었다. 박순덕은 인쇄소를 찾아갔다.
인쇄소 아주머니는 박순덕의 원고를 받고 웃음이 나왔는지 한번 웃었다. 할머니, 이거 아드님이 아시나요? 아직 아니지요. 그럼 이렇게 해드릴까요? 좀 더 정식으로 만들어서. 아주머니는 컴퓨터에 박순덕의 내용을 입력했다. 글씨를 크게 했고 양식을 정렬했다. 어딘가 법적 문서처럼 보이게끔 꾸며놨다. 박순덕은 그것을 보며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인쇄된 문서가 정말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지만 박순덕은 말을 삼켰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효도계약서는 100장이 인쇄되었다. 박순덕은 그중 가장 깨끗한 장을 받아들었다.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다. 아니, 버리지는 않았다. 나머지 99장은 박순덕의 책장 뒷면에 숨겨졌다. 마치 그것이 비밀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박순덕은 박용진과 며느리 선희에게 전화를 했다. 용진아, 선희야, 일요일 저녁에 집에 올래? 엄마가 특별히 뭘 해줄 게 있어. 박용진의 목소리는 의심스러웠다. 엄마, 뭐가 있어요? 요즘 바빠 죽겠는데. 아, 그냥 좀 오너라. 밥도 차려놓고. 박순덕은 전화를 끊고 준비에 들어갔다. 솜씨 있게 음식을 준비했다. 떡국을 끓였다. 국물이 맑아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저었다. 작은 떡 조각들이 하얀 국물 위에 떠다녔다. 옆에는 열무김치를 담았고 김도 구워놨다. 밥도 지었다. 밥에서는 김의 향내가 났다. 박순덕이 좋아하는 냄새였고 박용진도 좋아하던 냄새였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박순덕의 심장이 철렁했다.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문을 열었다. 박용진과 선희가 들어섰다. 박용진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수염을 깎지 않은 턱이 까맣게 보였고 눈 아래는 파란빛이 도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선희는 그보다 좀 더 밝아 보였지만 입가에 긴장이 가 있었다. 밥을 이렇게 많이 했어? 엄마 무슨 일 있어? 박순덕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식탁 위에는 떡국, 김치, 그리고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는 갈색이었고 그곳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박용진의 눈이 봉투를 찾았다. 엄마, 이게 뭐야? 박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한테 매달 100만 원 줄 거야. 대신 나 좀 챙겨다오. 약도 좀 사오고 같이 밥도 먹고. 선희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그건 계약이잖아요. 박순덕은 봉투 옆에서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인쇄소에서 받은 효도 계약서였다. 글씨가 크고 명확했다. 마치 진짜 법률 문서처럼 보였다. 그래, 효도 계약서야. 요즘은 효도도 거래로 해야 한다더라. 박순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초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외로움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박용진은 계약서를 들었다. 그는 글을 읽기 시작했다. 박순덕은 박용진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다. 박용진은 다음과 같이 효도한다. 첫째, 주 2회 방문. 둘째,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방문 시 동행. 셋째, 월 1회 이상 식사 함께하기. 넷째, 필요시 약국 방문하여 처방약 구입. 박용진은 계약서를 아내에게 보였다. 선희는 읽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안타까움,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 박순덕은 떡국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다. 밥 먹자. 밥이 식어. 박용진은 계약서를 놓고 밥상으로 접근했다. 여전히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음식 앞에서는 말을 아꼈다. 떡국을 숟가락으로 떠먹었다. 국물은 여전히 뜨거웠다. 박순덕이 만든 떡국은 맛있었다. 그것은 10년이나 쌓인 정성의 맛이었다. 엄마 떡국 정말 맛있어. 박용진이 말했다. 선희도 밥을 한술 떴다. 박순덕은 더 담아주려 했다. 하지만 선희가 손을 들어 만류했다. 어머니, 이만 괜찮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색함이 쌓였다. 밥을 다 먹자 박순덕은 계약서를 다시 들었다. 서명해야지. 박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박용진은 볼펜을 찾았다. 손에 쥐고 계약서 위에 펼쳐졌다. 하지만 쓰지 못했다. 펜 끝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다. 엄마, 진짜 이걸 쓰자고? 박순덕은 박용진의 눈을 바라봤다. 그래.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그것은 거짓이었다. 박순덕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만 박용진이 서명할 것 같았다. 죄책감이 박용진을 움직일 거라고 박순덕은 계산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맞았다. 박용진은 펜을 내려 박순덕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선희도 증인으로 서명했다. 그 순간 계약서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닌 무언가 구체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박순덕은 계약서를 주머니에 넣었다. 마치 귀중품을 숨기듯이. 그리고 계약금이라는 명목 아래 준비한 봉투를 박용진에게 건넸다. 봉투는 두툼했다.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박용진은 봉투를 받고 무게를 재듯이 손 위에 올려놨다. 엄마, 이건 너무 좋아해. 그게 엄마를 위해 시간 내주는 거야. 그렇게 계약은 체결되었다. 박순덕은 상기된 표정으로 선희에게 물었다. 선희야, 너희 집에 뭐가 필요한 거 있니?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박순덕은 이미 100만 원이 그들의 생활비로 쓰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박순덕의 의도였다. 돈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관심을 사는 것. 그것은 매우 현명한 거래처럼 박순덕에게는 느껴졌다. 박용진과 선희는 늦은 밤 집을 나갔다. 박순덕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그릇들이 남아 있었다. 박순덕은 천천히 치웠다. 이번에는 서둘러 치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아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계약이 그를 이곳에 묶어둘 것이었다. 박순덕은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종이에 박용진의 서명이 있었다. 먹으로 쓴 글자들이 흐릿했다. 마치 박용진의 마음처럼. 박순덕은 계약서를 접고 책장 뒤에 숨겼다. 마치 그것이 가족의 비밀이기라도 한 것처럼. 창밖에는 인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이 어두운 하늘 아래 깜빡였다. 박순덕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용진이 선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 계약 때문에 일어나고 있을 것이었다. 박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그 얼굴을 인형처럼 끌어올린 것처럼. 박순덕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불안한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마치 경고음처럼. 그러나 박순덕은 그 소리를 무시했다. 외로움이 그 경고음을 삼켜버렸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효도 계약서라는 이름 아래 벌어질 거래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박순덕은 아직 알 수 없었다. 계약 후 첫째 주 박용진은 정확히 월요일과 목요일에 왔다. 마치 약속된 일정처럼.
박순덕은 그 두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박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을 정리했다. 거실에 먼지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치약을 짜서 거품이 나도록 만들어놨다.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깨끗해야 한다고 박순덕은 생각했다. 아들이 온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박용진이 올 때면 박순덕은 음식을 준비했다. 월요일에는 미역국을, 목요일에는 된장찌개를. 밥은 항상 새로 지었다. 밥이 식지 않도록 타이밍을 맞춰 준비했다. 초자들은 거의 항상 뜨거웠다. 박순덕은 음식을 통해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엄마가 해준 미역국 맛있지? 박용진이 물었다. 박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맛있어. 근데 엄마, 이렇게 자주 올 수는 없어. 박순덕의 미소가 굳어버렸다. 깨악에는 주 2회 방문이라고 했는데. 알아, 엄마. 근데 사업이 바빠 죽겠어. 이번 주는 목요일 하나 더 올 테니까. 그것은 거짓이었다. 박용진은 그 이후로도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왔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마치 기계처럼. 하지만 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박용진은 와도 항상 서둘렀다. 신발을 벗기 전에 핸드폰을 꺼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사업에 대해 중얼거렸다. 박순덕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다. 식사 함께하기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박용진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테이블 너머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 선희는 더 이상 박용진과 함께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함께 왔지만 세 번째부터는 박용진이 혼자 왔다. 박순덕이 물어봤을 때 박용진은 말했다. 선희는 일이 있어. 요즘 계절이 바빠 죽겠어. 박순덕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는 건 아닐까? 계약금이 들어간 후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계약 한 달 후 박순덕은 박용진에게 물었다. 용진아, 엄마 위에 약국 다녀왔니? 박순덕의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것을 의사가 말했었다. 계약서에는 필요시 약국 방문하여 처방약 구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박용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건 엄마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계약에 있잖아. 박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박용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음 방문 때 약봉투를 가져왔다. 그곳에는 처방약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박순덕은 약봉투를 보고 아팠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다.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었다. 계약 2달 후 박순덕은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돈을 주고 아들이 더 자주 와지긴 했다. 하지만 오는 아들은 마음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항상 시계가 있었다.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눈. 박순덕은 집 여기저기에 박용진을 위한 것들을 놓아두기 시작했다. 거실의 소파는 편하게, 베개는 부드럽게. 냉장고에는 박용진이 좋아하는 음료를 항상 준비해 두었다. 마치 박용진을 유인하려는 함정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작동하지 않았다. 박용진은 여전히 시간이 되면 돌아갔다. 시계를 보면서 이웃 김 씨는 박순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문이 빨랐다. 어느 날 마트에서 마주친 김 씨는 박순덕에게 속삭였다. 순덕 씨, 들었어? 아드님 가게 망했대. 이번엔 또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박순덕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 그럼 돈이 더 필요하구나. 그런데 말이야, 요즘은 보험도 많이 든대. 엄마한테 보험을 들었대고 들었어. 박순덕의 몸이 굳어버렸다. 보험?
응, 나이 든 엄마들한테 보험을 드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라고. 그것은 암시였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암시였다. 박순덕은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도 전에 나가버렸다. 집에 돌아온 박순덕은 혼잣말을 시작했다. 보험. 내 생명보험. 박순덕은 우편함을 뒤졌다. 며칠 전 받은 우편물 중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나? 다시 생각해봤다. 그리고 기억해냈다. 봉투가 하나 있었다. 박용진이 준 봉투였다. 엄마, 요즘 보험이 많아서 혹시 모르니까 엄마한테 하나 들었어. 서명만 해. 그 당시 박순덕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에 감동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보험 계약서를 다시 찾아내서 읽어보니 상황이 달랐다. 피보험자 박순덕, 수익자 박용진. 박순덕의 손이 떨렸다. 그 진동은 팔로 전해져서 어깨에 도달했다. 박순덕은 소파에 앉아 그 계약서를 계속 바라봤다. 글자가 흐릿해졌다. 눈물이 그 위에 맺혔기 때문이었다. 박순덕은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전에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외로움은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에는 의심이 자리 잡았다. 깊고 까만 의심. 목요일 박용진이 왔을 때 박순덕은 보험 계약서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용진아, 이게 뭐야? 박용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누군가 물을 끼얹은 것처럼 창백해졌다. 엄마, 그건. 박순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내가 돈으로 효도를 사고 넌 내 생명으로 돈을 벌 생각을 했구나. 엄마 아니야. 나는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해. 왜 이런 짓을 했어? 박순덕은 소리쳤다. 처음으로. 박용진은 말이 없었다. 그의 입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마치 물 위에서 헐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나는 엄마를 돌보려고. 거짓말하지 마. 나는 내 아들의 얼굴에서 이미 진실을 본 거야. 박순덕은 보험 계약서를 둘로 찢어버렸다. 손가락이 떨려서 한 번에 찢어지지 않았다. 두 번, 세 번을 시도해야 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마치 박순덕의 마음처럼 산산조각이 되어. 박용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았다. 거실에 서서 박순덕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박순덕은 그것을 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감정이 모두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엄마. 가. 박순덕의 목소리는 다시는 온기가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박용진은 신발을 신고 나갔다. 문을 닫는 소리는 매우 조용했다. 마치 박용진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박순덕은 그 자리에 남아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거기에 놓인 것이 단지 보험 계약서의 조각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는 자신과 아들의 관계가 조각나 떨어져 있었다. 계약 이후 박용진은 다시 오지 않았다. 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박순덕은 매 요일마다 음식을 준비했다. 첫 주에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음식은 상해버렸다. 밥도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박순덕은 효도 계약서를 꺼냈다. 책장 뒤에서 꺼낸 그것은 이제 증거물처럼 느껴졌다. 범죄의 증거물처럼. 박순덕은 계약서를 펼쳐놨다. 거기에는 박용진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아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것. 가족의 사랑을 보장하지 못한 것. 박순덕은 밤이 될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서 박순덕은 생각했다.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를,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박순덕은 나흘을 말을 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로 밥을 먹지도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할 뿐이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밤이 되면 박순덕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흘 동안 박순덕은 핸드폰을 들었다. 박용진의 번호를 눌렀다 뗐다를 반복했다. 통화 버튼까지는 가지 않았다. 말할 것이 없었다. 아니, 말할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5번째 날 오전, 박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인천의 날씨는 흐렸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박순덕은 옷을 챙겨 입었다.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 박순덕은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왔다.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젊은 사람들, 중년의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박순덕도 걸었다. 방향은 없었지만 발은 계속 움직였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박순덕은 복지관 앞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인천 북구 노인복지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박순덕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이 그리 움직였다. 복지관 안은 밝았다. 밝고 따뜻했다. 현관에는 꽃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다. 박순덕은 그것들을 읽었다. 프로그램 안내, 건강관리, 문화활동.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자원봉사자 모집 마이너스 노인 돌봄 프로그램. 박순덕은 그 공지를 읽고 있었다. 문득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할머니, 뭔가 찾으세요? 젊은 여성이었다. 아마 25, 6 정도 되어 보였다. 그녀는 복지관 직원으로 보였다. 아, 자원봉사. 이 프로그램이. 박순덕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 관심이 있으세요? 오셔서 앉아봐요. 저랑 얘기해봐요. 여성은 박순덕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놓여 있었다. 상큼한 차 냄새가 났다. 여성은 박순덕을 위해 물을 따라줬다. 차가운 물이었다. 할머니 이름이 뭐세요? 박순덕입니다. 박순덕 할머니네요. 저는 이연지라고 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 돌봄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있어요. 할머니, 자원봉사 경험이 있으세요? 박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간단한 일상 활동을 돕는 거예요. 밥을 챙겨드린다든지 청소를 도와드린다든지. 박순덕은 그 말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들리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누군가를 돌본다. 그것은 박순덕이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박순덕이 원했던 것에 반대였다. 박순덕이 원했던 것은 누군가에게 돌보아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박순덕은 그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할머니, 왜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혹시 돈이 필요하신 건 아니겠죠? 이연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박순덕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저도 혼자 있어 봐서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이연지는 박순덕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연민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박순덕은 그 연민을 원하지 않았다. 연민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이었다. 할머니,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어요? 박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는 박순덕의 삶을 천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박순덕은 주 3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 복지관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순덕은 그곳에 적응해 갔다. 박순덕이 자주 찾아가던 대상 중 한 명이 있었다. 이름은 김춘자였다. 87살인 그녀는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바빴다. 김춘자는 박순덕과 거의 같은 처지였다. 순덕 씨, 앉아봐요. 내가 막 밥을 지었어. 김춘자는 박순덕을 위해 밥과 반찬을 차렸다. 그것은 박순덕이 하던 것과 정확히 같은 일이었다. 박순덕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렸다. 그리고 지금 박순덕은 누군가의 밥을 받고 있었다. 춘자 씨, 이 겉절이 정말 맛있네요. 그래. 내 딸은 절대 내 음식을 먹지 않아. 항상 바빠라고 해. 근데 내가 딸한테 재산 다 줬는데도 말이야. 김춘자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있었다. 박순덕은 그것을 알아챘다. 그럼 지금은 혼자지. 그런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와주니까 괜찮아. 진짜 친구들 생겼어. 넌 어떤데? 박순덕은 한 입에 밥을 씹고 있었다. 나도 아들이 있는데 잘 안 돼. 아, 그래. 어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하면 안 되지. 자식들도 살기 바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도와야 하는 거야. 박순덕은 그 말을 들었다. 마치 처음 듣는 말처럼 새로웠다. 자식들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 그것은 박순덕이 받아야 할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복지관에서의 일은 박순덕을 바꿔놓고 있었다. 박순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복지관에는 박순덕처럼 혼자인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울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순덕은 생각했다. 누군가 날 돌보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누굴 도와야겠다. 그것이 박순덕의 깨달음이었다. 외로움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박순덕은 알게 되었다. 외로움을 나누면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박순덕은 복지관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쳤다.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박순덕은 노인 식당의 메뉴 개발을 돕기 시작했다. 박순덕이 만든 음식들은 곧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다. 이 미역국은 누가 만들었어? 박순덕 할머니가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죠? 박순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전에 박용진이 주지 못했던 인정이었다. 누군가가 박순덕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말해주고 박순덕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었다. 이연진은 박순덕의 변화를 보고 있었다. 박순덕 할머니,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는데. 박순덕은 웃음을 지었다. 그렇지요. 저도 모르게 시간이 그렇게 다 나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박순덕은 여전히 혼자였다. 복지관을 나가고 아파트로 돌아가면 박순덕은 다시 혼자였다. 그 적막함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희망이 조금 섞여 있었다. 내일은 복지관에 갈 것이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는 희망. 박순덕은 효도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책장에서 꺼낸 그것은 이제 낡아 보였다. 접힌 자국이 많았고 종이도 누렇게 변해 있었다.
박순덕은 그것을 천천히 읽었다. 박순덕은 박용진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다. 박용진은 다음과 같이 효도한다. 박순덕은 그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생각했다. 효도는 거래가 아니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 효도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마음은 계약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박순덕은 효도 계약서를 찍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도 그 종이 한 장이 박순덕의 가슴을 결박하고 있었다.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끝나기를 박순덕은 원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필요했다. 더 많은 시간이. 복지관의 복도에서 이연지를 만났을 때 이연지는 박순덕에게 말했다. 박순덕 할머니, 혹시 가족분과의 관계가 좋아지셨어요? 박순덕은 잠깐 침묵했다. 아직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할 일을 하셔요.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박순덕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랐다. 그의 겨울은 일찍 찾아왔다. 인천의 바람이 차가워졌고 하늘은 자주 흐렸다. 박순덕은 복지관과 자신의 집을 오가며 일상을 반복했다. 매일이 같았지만 매일이 새로웠다. 복지관에서는 누군가가 박순덕을 필요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2월의 어느 날 오후 박순덕은 집에서 감자국을 끓이고 있었다. 내일 복지관에서 줄 음식이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박순덕은 국자로 천천히 저었다. 그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어지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순덕은 부엌 벽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박순덕은 바닥으로 쓰러졌다. 거기에는 복지관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이연지의 격려의 말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 뿐이었다. 박순덕의 의식은 천천히 흐려져 갔다. 부엌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냄비의 국은 계속 끓고 있었다. 며칠 뒤 박순덕은 병원의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천장은 하얀 천장이었다. 옆에는 의료기구가 놓여 있었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박순덕은 한동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박순덕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였다. 그녀는 박순덕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의사를 불러갔다. 의사는 박순덕의 몸 여러 곳을 검사했다. 저혈압과 외로움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으시네요. 누군가가 할머니를 찾지 않으셨나요? 박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누가 박순덕을 찾아왔는지 박순덕은 모르고 있었다. 의식이 없었으니까. 병실에 들어온 것은 선이었다. 박용진의 아내. 선이는 박순덕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박순덕의 심장이 철렁했다. 선이가 왔다는 것은 박용진도 아는 거라는 뜻이었다. 선이가 왔구나. 선이는 박순덕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래서 우리가 모시자고 했잖아요. 계약만 믿고 혼자 사시니 이런 일이 생기죠. 그 말은 차갑게 들렸다. 선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책망이 담겨 있었다. 박순덕은 눈을 감았다. 내가 돈을 준 게 아니라 마음을 팔았구나. 박순덕의 중얼거림을 선희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다. 선희는 병실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꽃을 놓고 과일을 펼쳐놨다. 하지만 그것들도 박순덕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 박순덕이 태어난 것은 일주일 뒤였다. 선희가 여전히 곁에 있었다. 박순덕은 선희에게 물었다. 용진이는? 남편은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대신 제가 왔어요. 대신
그 말이 박순덕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박용진은 자신의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올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 아니, 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였을 수도 있다. 집으로 돌아온 박순덕은 첫 번째로 효도 계약서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렸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다. 단호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순덕은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이현지 씨, 저 박순덕입니다. 앞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할머니, 뭐 문제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박순덕은 전화를 끊고 나가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는 대신 박순덕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다. 박순덕의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식도 아니고 복지관 친구들도 이제는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박순덕은 자신이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났다. 박순덕은 침대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빛이 들어왔지만 박순덕의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순덕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현지였다. 할머니, 요즘 뭐 하세요? 복지관이 할머니를 못 봐서 걱정돼요. 박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 할머니. 박순덕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현지 씨, 저는 이제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여기서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 춘자 할머니가 자꾸 할머니를 찾아요. 박순덕은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현지 씨, 미안해요. 저는 이제... 박순덕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밤이 되었다. 박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 천장에서 박순덕은 자신의 모든 실패를 보았다. 남편을 돌보지 못한 것,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효도 계약서라는 어리석은 계획을 세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포기한 것. 박순덕은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약통을 바라봤다. 혈압약이 가득 찬 약통이었다. 박순덕은 그것을 들었다. 약이 들어있다는 무게가 손에 전해졌다. 순간 박순덕은 생각했다. 만약 이것들을 다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박순덕은 약통의 뚜껑을 열었다. 약들이 흰색으로 가득했다. 박순덕은 한 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입에 넣으려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순덕은 손을 멈췄다. 누가 올 수 있을까? 이제 박순덕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박순덕은 약을 도로 약통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움직임은 둔했지만 박순덕은 거실로 나갔다.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박용진이 서 있었다. 박순덕의 마음이 철렁했다. 박용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깡마른 나뭇가지처럼. 그의 눈 아래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밀지 않았다. 엄마. 박용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올 필요 없어. 이제 계약은 끝났으니까. 박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하지만 박순덕은 마음속으로 박용진을 끌어안고 싶었다. 그 욕망을 억누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박순덕은 알고 있었다. 박용진은 박순덕의 말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박순덕은 저항하지 않았다. 박용진은 거실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어둠 속의 거실.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집.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약통. 박용진은 약통을 집어들었다. 엄마, 이게 뭐야?
박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박용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박용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엄마가 돈보다 내 손을 잡아주길 원하신다는 거 몰랐어. 나는 그냥 돈이 필요했고 엄마가 돈을 주셨고 나는 계약을 이행한다고 생각했어. 박용진은 흐느껴 울었다. 그것은 진심의 울음이었다. 몸이 흔들릴 정도로. 선희도 말했어. 보험을 들었다고. 나는 정말 몰랐어. 보험회사에서 권유했고 나는 엄마를 생각해서 든다고 생각했는데 박용진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박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울고 있었다. 그것은 박순덕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박순덕이 원했던 것은 아들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받는 것도 싫었다. 눈물과 후회 속에서 박순덕은 박용진을 안았다. 처음으로, 효도계약서 이후로 처음으로 박순덕은 자신의 아들을 안았다. 박용진은 박순덕의 어깨에 머리를 묻고 울었다. 이제 계약 말고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게 진짜 효도야. 박순덕은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박용진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용서를 받는 울음이었다. 그리고 박순덕도 울고 있었다. 봄이 왔다. 인천의 거리는 다시 살아났다. 벚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했다. 박순덕과 박용진은 오래된 집 근처 공원에서 마주 앉았다. 벤치 위에 놓인 두 사람의 손은 가까워 있었지만 아직 서로 마주치지는 않았다. 박용진의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한 지 오래였다. 선희도 남편을 떠났다고 했다. 박용진은 이제 혼자였다. 어머니처럼. 엄마, 요즘 어때? 박용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순덕은 하늘을 바라봤다. 괜찮아. 복지관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 그래, 다행이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어. 박순덕은 그 말을 들었다. 아들이 배달 일을 한다. 한때 자영업을 하던 박용진이. 하지만 박순덕은 그것을 놀라워하지 않았다. 인생은 늘 변한다. 그리고 때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박순덕은 알게 되었다. 용진아, 나 지금 이 나이에 처음 배웠어.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는 거. 박순덕은 박용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돌봐달라는 마음보다 훨씬 크다는 것도. 박용진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다시. 하지만 이번에는 박순덕도 함께 울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돈보다 내 손 잡아주길 원했단 걸. 박용진이 박순덕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 손은 따뜻했다. 박순덕이 기다렸던 그 온기였다. 이제 계약 말고 함께 밥 먹자. 그게 우리 사이의 유일한 계약이야. 박순덕은 박용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순댓국을 먹었다. 박순덕이 아니라 식당에서 만든 순댓국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국물 속에는 씁쓸함도 따뜻함도 섞여 있었다. 씁쓸함은 지나간 시간에서 나왔고 따뜻함은 미래에서 나왔다. 박순덕은 한 입 한 입을 천천히 먹었다. 박용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후 며칠마다 박용진은 박순덕을 찾기 시작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방문이었다. 박용진은 박순덕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때로는 함께 침묵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순덕은 복지관으로 돌아갔다. 이연지는 박순덕을 보자마자 안아줬다. 할머니, 정말 못 봤어요. 춘자 할머니가 자꾸 할머니를 찾았어요. 박순덕은 김춘자를 찾아갔다. 김춘자는 박순덕을 보고 기뻐했다. 순덕 씨, 어디 다녀왔어? 나 자꾸 밥맛이 없었어. 미안해.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 그래, 괜찮아. 이제 와줬으니까. 두 노인은 함께 복지관 식당에 밥을 먹었다. 그것은 전에 먹던 밥과 다른 밥이었다. 박순덕이 돌아온 후 복지관의 메뉴가 다시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여기 밥이 달라졌어. 넌 뭐 했어?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박순덕은 복지관의 식사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더 건강한 음식, 더 맛있는 음식. 박순덕이 만드는 음식들은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여름이 왔다. 박순덕은 복지관에서의 일과 박용진과의 만남 사이를 오갔다. 박용진은 배달 일을 하면서도 엄마를 돌봤다. 비록 계약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은 더 견고했다. 어느 날 박순덕은 박용진에게 물었다. 용진아, 선희는 잘 있어? 박용진은 한숨을 쉬었다. 선희는 이제 서울에 있어. 우리 관계는 끝났어. 박순덕은 그 말을 들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인생은 때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그럼 너는 어디 살아? 엄마 근처 고시원에. 요즘 생활이 좀 낫긴 한데 배달비가 꽤 돼. 박순덕은 박용진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것에 감사했다. 박용진은 변했었다.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한 아들은 이제 돈보다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용진아, 엄마 집에 와. 너 고시원에서 뭐 하려고? 박순덕은 박용진을 초대했다. 박용진은 처음에 거절했다. 엄마, 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야. 이제 우리 둘 다 혼자일 필요는 없어. 박용진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나흘 뒤 박용진은 자신의 짐을 들고 박순덕의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어갔다. 박순덕은 아침마다 밥을 지었다. 박용진은 밥을 먹고 배달 일을 나갔다. 저녁이 되면 박용진이 돌아왔다. 박순덕은 박용진을 위해 반찬을 준비했다. 그것은 효도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어느 날 박순덕은 박용진에게 물었다. 용진아, 요즘 행복해? 박용진은 밥 한 술을 떴다. 엄마, 나는 지금이 행복해. 엄마와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박순덕은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진심의 웃음이었다. 가을이 깊어갔다. 인천의 하늘은 점점 높아졌고 낙엽이 소복하게 떨어졌다. 박순덕의 집은 이제 단순히 거주의 공간을 넘어 누군가의 집이 되어 있었다. 박용진의 집, 아들의 집. 박순덕은 여전히 주 3일 복지관에 나갔다. 박용진은 배달 일을 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생활은 예전보다 낫게 되었다. 박순덕의 연금과 박용진의 월급이 합쳐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돈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두 사람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복지관의 친구들은 박순덕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다. 순덕 씨, 요즘 정말 밝아졌네. 뭐 좋은 일 있어? 김춘자가 물었다. 박순덕은 웃음을 지었다. 우리 용진이가 집에 와 살아. 요즘 함께 밥 먹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얼굴이 밝군. 자식이 고마운 거지. 박순덕은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다.
이제 박순덕은 자식에게 감사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동시에 박순덕도 자식에게 필요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박순덕은 이제 알았다. 한쪽이 아닌 양쪽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복지관에서 박순덕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현지가 제안한 것이었다. 박순덕 할머니, 혹시 새로 오는 어르신들을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처럼 절망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순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순덕은 이제 절망한 노인들의 상담자가 되었다. 그들에게 박순덕은 희망을 전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도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 올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에요. 박순덕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절망한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다. 희망의 빛이 그들의 눈에 다시 돌아왔다. 어느 날 이현지는 박순덕에게 물었다. 박순덕 할머니, 혹시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리 프로그램 속에 담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을 것 같아요. 박순덕은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실패를 공개하는 것과 같았다. 효도계약서라는 어리석은 계획, 그로 인한 가족관계의 단절, 그리고 자살 직전의 절망.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다. 하지만 박순덕은 생각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좋아요. 하지만 용진이 동의를 먼저 받아야겠어요. 박순덕은 박용진에게 물었다. 박용진은 잠깐 생각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괜찮아.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거지. 복지관의 홍보 자료에는 박순덕의 이야기가 담기게 되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계약, 그리고 사랑으로의 회귀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박순덕의 얼굴 사진도 함께 실렸다. 몇 달 뒤 박순덕에게는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복지관을 통한 편지들이었다. 자신도 혼자였지만 박순덕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편지들.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박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용진아, 봐.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왔어. 박순덕은 박용진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박용진은 그것을 읽고 웃음을 지었다. 엄마, 당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됐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겨울이 다시 왔다. 지난해의 겨울은 박순덕에게 파멸이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다. 박순덕의 집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박순덕과 박용진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다. 작은 트리를 사다 놨고 팝콘을 튀겼다. 박순덕이 만든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있었다. 케이크는 예쁘지는 않았지만 맛있었다. 사랑으로 만든 케이크는 항상 맛있는 법이었다. 엄마,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 박용진이 말했다. 그래, 좋아해. 내년에도 해줄게. 박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희망찬 미소였다. 내년이 있다는 확신이 담긴 미소. 시내가 밝았을 때 박순덕은 노트에 뭔가를 썼다. 그녀가 자주 쓰던 분홍색 노트에. 글씨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단호했다.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다. 박순덕은 그 문장을 읽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삶을 통해 카메라는 박순덕의 웃는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종이 한 장이 아닌 따뜻한 관계가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복지관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박순덕은 창가에 앉아
인천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어두운 밤하늘에 떠 있었다.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집이었고 누군가의 사랑이었다. 박순덕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였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밝혀지는 불빛. 엄마, 여기 앉아 있어? 박용진이 박순덕을 불렀다. 응, 밤하늘을 보고 있었어. 용진아, 이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그래, 엄마. 정말 아름다워. 박용진은 박순덕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거리가 없었다. 계약도 없었다. 있는 것은 단지 사랑뿐이었다. 박순덕의 삶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계약이 가져온 파국을 지나 마침내 사랑으로 회귀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박순덕은 깨달았다. 진정한 효도는 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종이 한 장의 계약서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더 견고한 계약이 새로 씌어져 있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종이가 아닌 살갗으로, 거래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 계약. 인천의 겨울밤은 여전히 차갑지만 박순덕의 집은 따뜻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있었고 그들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인생이었다. 돈이나 계약이 아닌 함께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